방에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KBS 1라디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소연이었습니다. KBS 주말 시사의 중심,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주문한 적 없는 수상한 노란 소포가 해외에서 배송됐다. 이 같은 신고가 어제 하루에만 무려 987건 접수됐답니다. 그 이후에도 유사한 소포가 배달됐다는 신고가 지금 전국에서 계속되고 있다는데요. 울산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는 이 정체불명의 노란 소포를 개봉한 직원들이 호흡곤란과 마비를 일으킨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어제 명동 중앙우체국에서도 유사한 소포가 발견돼 건물 안에 있던 1,700여 명이 한꺼번에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소포에서 아직 이 독극물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는 않아서 테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정확한 원인이 파악되기 전까지는 조심 또 조심해야죠. 유사한 우편물 받게 되시면 절대 개봉하지 마시고요.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하나 전해드리죠. 김정희 캐스터. 네, 주말 동안 장맛비 예보가 있었죠. 이미 전남 서해안 지역 주변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 날씨 정보 때문인지 이번 주말 고속도로 상황은 평소보다도 원활한 편입니다. 이동하더라도 비교적 가까운 곳으로 가는 분들이 많아 보이는데요. 100번 수도권 제1수단선 경기 서쪽은 양방향 송내 부근에서 밀리는데, 일산 쪽은 이후 김포 주변에서도 다시금 속도 떨어지고, 경기 동쪽은 구리 방향으로 송파와 하남 부근에서 6km가량씩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방향은 남양주요금소에서 서종 사이 9km 구간만 제외하면 큰 어려움 없이 이동 가능하고, 50번 영동선 강릉 쪽 경기권의 정체는 용인 주변에서 8km 구간, 이후 강원권에서는 원주와 새마을 부근에서 주춤합니다. 1번 경부선은 서울 쪽 교통량도 늘면서 수원 신갈에서 반포까지 가는데 40분 정도 예상되고요. 반대 부산 쪽은 경기권의 정체 오산과 남사 사이로 6km가량 이어진 뒤 다시금 충청권인 천안에서 천안분기점 사이로도 8km 구간 답답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정희였습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 정치권 소식 종합 정리하는 토요일 주간 뉴스 브리핑, 중앙일보 이창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충북 오송의 지하차도 사고, 그 당시 경찰이 출동하지도 않았는데 허위로 출동한 것처럼 입력했다면서요? 예, 어제 국무조정실이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2 지하차도 침수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감찰 조사 중인 경찰관 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는데요. 예. 국조실은 이들이 사고 직전 112 신고를 받고도 출동을 하지 않았고, 또 112 신고 처리 시스템에는 실제 출동한 것처럼 입력하는 등 허위 보고를 했다고 판단했는데요. 아이고. 실제로 사고 당일인 15일 오전 7시 2분 그리고 7시 58분에 접수된 2건의 112 신고에 대해서 오송파출소 경찰들이 실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현장에 출동한 것처럼 거짓으로 112 신고 처리 시스템에 입력해서 사건을 종결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건데요. 예. 대통령실은 이번에 수사 의뢰된 경찰 6명을 처벌하는 선에서 수사가 끝나지 않게 될 것이다. 책임 있는 인사들에 대해 실체 관계를 명백히 규명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네. 검찰은 국무조정실 수사 의뢰건에 대한 수사를 위해 어제 배용원 청주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또 이번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경북 예천군과 충남 공주시, 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네. 이번에 비 피해가 큰 지역이 이제 충청북도인데 김영환 충북도지사 실언이 또 논란이 됐죠. 예. 지난 20일 충북도청에 설치된 집중호우 사고 관련 합동 분향소를 찾은 김 지사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한없는 고통을 당하고 계신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 말씀을 올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는데요. 하지만 거기에 일찍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골든타임이 짧은 상황에서 사고가 전개됐고 임시 제방이 붕괴하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효력을 또 생명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유가족과 정치권의 좀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네. 김 지사는 사고가 났던 지난 15일 오송 지하차도 사고 발생 약 1시간 뒤인 오전 9시 44분에 첫 보고를 받았는데요. 당시 괴삼댐 원료 현장을 들렸다가 오후 1시 20분이 돼서야 오송 사고 현장에 처음 도착했습니다. 김 지사는 자신의 발언이 또 논란이 되자 어제 다시 입장문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로서 깊은 애도와 함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진실 규명을 위한 모든 절차와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재차 사과했습니다. 예. 또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 수해가 나는 와중에 골프를 쳐서 논란을 빚지 않았습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징계 절차가 시작됐죠? 예,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지난 20일 수해 골프로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는데요. 홍 시장은 집중호우로 인명사고가 발생했던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서 1시간가량 골프를 치다가 비가 와서 그만두고 돌아갔는데요. 홍 시장은 수해 골프 논란에 대해 부적절하지 않다. 공직자의 주말은 자유다. 라며 자신이 골프를 칠 당시 대구에는 인명사고가 없었다고 해명해왔는데요.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의 비난이 쏟아지자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 지시로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윤리위가 징계를 개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네. 그러자 홍 시장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사과드린다며 원칙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는데요. 그러나 윤리위원회가 징계를 시작하자 과하지욕, 즉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이라는 뜻을 지닌 고사성어를 SNS에 올리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또 무소속 김남국 의원 이 코인 논란의 당사자잖아요. 국회 차원의 제명 논의가 본격화됐죠? 예.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지난 20일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에 휩싸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게 최고 수준인 제명을 권고했는데요. 김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며 수백 차례 가상자산을 거래해 국회의원 윤리강령상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예. 김 의원이 상임위나 혹은 소위원회 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횟수가 200번이 넘고 한때 현금화할 수 있던 거래소 잔액이 약 99억에 달했으며 또 김 의원의 자료 미제출과 동문서답식 소명이 자문위의 중징계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의원은 자문위의 제명 징계의 권고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는데요. 자문위 제명 권고안을 두고 윤리특위내 소위원회가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윤리특위를 거쳐 본회의에 실제 제명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 즉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 동의가 필요한데요. 결국 김 의원의 제명 결정은 민주당 의원들의 선택에 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쌍방울의 그 대북 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느냐 아니냐 논란이죠? 예,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급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의 도지사 방북 추진 요청 사실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한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 전 부회장 부탁으로 북한 인사들에게 건넨 300만 달러의 방북 비용을 이 전 부회장이 당시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 전 부지사는 지난 18일 재판에서도 방북 비용 대납 요청에 대해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했던 기존 입장을 바꾸고 쌍방울에 방북을 한번 추진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어떤 입장을 내놓았나요? 그 당사자인 이 전 부지사가 이걸 반박하는 입장문을 일단 또 발표했죠. 예,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방북 비용 보고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정치를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 전 부지사와의 공모관계가 드러날 경우 이 대표도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 적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의 아내가 조작된 증언과 진술로 이 대표를 기소하기 위해 남편을 구속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너무나 많다. 검찰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증언으로 이 대표에게 방북 대납 프레임을 씌워 기소하려고 한다라고 쓴 탄원서까지 공개하며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 보고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어제 변호인을 통해 자필 편지를 공개하며 이 대표의 방북에 힘을 써달라고 한 건 맞지만 방북 비용을 대답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 또 이런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한 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자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을 두고 정권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 또 신작 소설이 나오는 걸 보니까 라며 재차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방북을 요청했고 또 방북 비용 대납 요구한 정황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수사 진척이 있는 만큼 다음 달 초에 이 대표를 한 차례 소환 조사해서 또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지금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이 기소됐네요. 예. 대전지검은 지난 19일 2017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수석 비서관이었던 김수현 씨를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김 전 수석은 당시 문재인 청와대 탈원전 정책 컨트롤 타워인 에너지전환 TF팀장으로 최이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과 공모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최 전 비서관과 백 전 장관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요. 그렇죠. 김 전 수석은 2017년 11월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문구를 포함한 설비 현황 조사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또 한수원과 산업부 실무자들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보다 일정 기간 가동 후 중단이 낫다는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한 상황에서 2018년 4월에서 6월 한수원에 즉시 폐쇄 방안을 강압적으로 관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김 전 수석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이번 기소는 전기요금 인상의 책임을 탈원전 탓으로 돌리려는 현 정부와 여당의 정치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며 무리한 기소이자 정책 보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이 3박 4일 동안 부산에 머물다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고 오늘 아침에는 또 순항미사일을 쏘면서 도발 수위를 올리고 있네요. 예,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오늘 새벽 4시쯤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는데요. 북한이 지난 3월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발사한 전략 순항미사일 화살 1형과 화살 2형이 전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만큼 이번에도 북한의 핵 공격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북한은 앞서 지난 19일 동해상으로 탄거리 탄도미사일 2발도 발사한 바가 있고요. 북한의 핵전력 강화에 맞춰 한미 핵협의그룹이 지난 18일 미국 워싱턴에서 출범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지난 19일 부산에 기항한 미국 전략 핵잠수함 켄터키함에도 올라 북한이 핵 독발을 꿈꿀 수 없게 하고 만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는데요. 예. 윤 대통령은 다음 달 18일 미국 대통령의 여름 휴양지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첫 한미일 3자 회담에도 참석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난 20일 미국 전략 핵 잠수함의 부산 기항과 관련해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국가 핵무력 정책 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라며 즉각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기서 이 유튜브 영상 삭제 이 문제가 논란이 됐네요. 예.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김 후보자가 과거 운영하던 김영호 교수 세상 읽기라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비롯해 자료 요청이 쟁점이 됐습니다. 김 교수는 2018년 7월부터 유튜브 채널 김영호 교수의 세상 읽기를 4년 넘게 운영하며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 관련 논평 수천 개를 방송했는데요. 장관 후보자 지명 후 해당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모두 비공개로 바꿨습니다. 네. 그러자 야당인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향해 교수가 아닌 구구 유튜버 수준이라며 해당 영상을 자료 조출해달라고 했는데 김 후보자는 복구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국무위원으로서의 입장이 중요한 것이지 후보자가 과거에 했던 이야기로 망신 주기 차원으로 청문회를 이끌어가겠다는 것 아니냐며 김 후보자를 엄호했는데요. 청문회는 개회 1시간 만에 자료 요청 협조를 둔 공방 때문에 정회됐다가 오후에 다시 열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도 결국 전날 채택되지가 못했고요. 네. 마지막 소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이 통장의 잔고증명 위조 관련된 항소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됐네요. 예. 부동산을 사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은순 씨가 어제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고 법정 구속됐는데요. 앞서 최 씨는 1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지 않았는데 2심 재판부는 잔고 증명서는 공신력이 높은 공문서다. 그런데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조하고 예금 규모 또한 막대하다.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나쁘다라는 이유로 구속시켰습니다. 예.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요.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재판 선고 직후 정말 억울하다, 당황해서 잘 알아듣지 못했다라고 소리치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중앙일보 이창훈 기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시고요. 12시 28분 향해 갑니다. 기상청과 교통정보센터 연결해서 주말 날씨 또 현재 도로 상황 각각 알아보죠. 먼저 기상청의 강혜종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현재 흑산도, 홍도, 제주 산지에는 강풍주의보 내려져 있고요. 전남 무안과 신안에 호우경보가, 그 밖에 전남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호남 해안에 빗줄기가 매우 강합니다. 낮부터는 남부지방 전체적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늦은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산돼서 모레까지도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국적으로 50에서 150mm 안팎의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우량입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충남, 전남 해안, 제주도는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고요. 강수 집중 시간은 다르겠지만 대부분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도로 오겠습니다. 강원 동해안만 이 전선과 저기압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5에서 20mm 정도 내리겠고요. 강약을 반복해서 소강 상태를 보이는 때도 있겠습니다. 최근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하천의 유속이 빨라지고 물이 불어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산사태, 축대 붕괴 등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강원 산지와 제주 산지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고요. 해상에서도 오늘부터 서해 먼바다와 남해상, 제주 해상을 시작으로 물결이 높아지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해제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32도로 예상되고 지금 서울의 기온 32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현 씨입니다.
네, 날씨 영향도 있겠죠. 평소 주말에 비해서 나들이 차량이 적은 편입니다. 강원도 쪽으로 향하는 길 살펴보고 있는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종 쪽으로 막힙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동군포에서 군포 쪽으로 속도를 줄이고 있고요. 서용인 분기점에서 양재 터널 쪽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이후로 원주 부근에서 정체되다가 새마을 부근에서 다시 한번 속도가 떨어집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쪽으로 가신다면 초월 부근의 정체를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충청 이남으로 가는 길도 볼게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한남에서 서초까지와 오산에서 남사 쪽으로 정체입니다. 이후로 천안에서 천안 분기점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고요. 옥산 부근에서 주춤하다가 대전 터널에서 비룡 분기점 쪽으로 막힙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이용 그리 나쁘지 않으실 텐데요. 목포 방향 서해대교 부근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의 시계는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주말 정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폭우 피해가 심각합니다. 특히 인명피해가 많아서 참 안타깝고요. 지금도 남부지방에는 또 비가 내리고 있어서 여전히 걱정입니다. 그런데 매번 이렇게 이 호우 피해를 겪어야만 하나, 어떻게 하면 좀 재발을 막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전 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이수곤 교수 전화로 좀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그 비 대응, 정부의 대응 전반적으로 좀 평가해 보신다면요? 아주 예년하고 똑같습니다. 지금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요번에 오송지하차도는 뭐 몇 시간 전에 하는 걸 전화하는데 못 받지 않습니까? 골든타임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태원은 4시간 전에 또 전화하는데 골든타임이 있었고요. 예. 근데 이게 다 다른 내용이거든요. 내용은 다른데 내용은 그러니까 재난의 종류는 다른 내용은 똑같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게 해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건 하나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지, 예. 손가락 보지 큰 달을 보지 못합니다, 지금요. 그 달, 그 실체가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네, 제가 그래서 94년 성수에서부터 30년 동안 재난사고를 전부 다 보니까요. 예. 전부 다가 중간에 그 지역 주민이나 공사 관계자가 제보하거나 제보를 겁나가지고 못하는 경우 알면서도 그게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4월 달에 대통령 인수위하고 대통령실에 제가 정책 제안서를 냈어요. 130개. 우리나라 제목이 뭐가 있냐면 예. 우리나라 재난관리 시스템 작동 안 한다. 작동 안 하기 때문에 빨리 대통령이 국민한테 얘기하십시오. 이거는 정부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대통령이 컨트롤타워라는 얘기는 밑에 공무원 조직이 받쳐준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게 작동 안 합니다. 요번에 오송이나 이태원하고 똑같은데 이게 지난 30년 동안 똑같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하나하나 사건만 보고 넘어가서 그렇지. 예. 왜 못 막았느냐. 사전에 경고가 있었는데 그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고 그거 놓친 거를 지금 근본적인 원인을 지금 모르고 하나하나 지금 잠깐만 처벌지로 가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런 사고 참사가 나기 전에는 조짐이 있고 또 그 조짐을 누군가 발견하고 경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산사태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예. 산사태 전문가 인명피해라는 데 가보면 전부 다 사람이 위에서 건드리면 되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자꾸만 구청에 얘기하고 했는데 공무원이 나가보지도 않는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난 30년 동안 검토해보니까 다른 재난도 거의 똑같았다는 얘기입니다. 뭐 세월호도 3개월 전에 국민권익에 제보를 했고요. 예. 그리고 뭐 제가 오면난 산사태도 2011년도도 9개월 전에 서울시에 제보했고 예.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재난은 종류만 다르다시피 다 일맥상통하는 게 뭐가 있냐면 국민이 빠져있다. 그 지역 주민이 컨트롤 타워라 그러는데 실제로 전화만 하지 실제로 밑에 조직이 없습니다. 조직으로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지역을 제일 잘하는 주민이 빠져있는 상태로 지금 정부 주도로 지금 자꾸만 하고 있는데 예방도 그렇고 복구도 그렇고 앞으로 대책도 그렇고요. 예.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로 민간이 도와줘야 됩니다. 정부를. 그러니까 그 지역 그게 빠져 있습니다. 그 지역 제도적으로. 주민이 도와주고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은 그럼 어떻게 짜여지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뭐냐면 경찰에도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자율비 방범대가 있고 소방에도 의용 방범대가 있거든요. 있죠. 있는데요. 예. 똑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재난 민방위 조직이 있는데 거기다가 재난 한 업무만 주면 되는 겁니다. 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돈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책임 회피. 그리고 왜 그러면 겁나거든요. 사람이 많이 발생했으니까. 예. 근데 그리고 뭐였냐면
국민들이 도와줘야 되고요.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제도적과 법적으로 그 컨트롤 타워의 대통령 컨트롤 밑에가 받쳐줘야 된다. 수적으로. 예. 수적으로 해가지고 정부 그 대신에 도와주면서 견제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을. 예. 왜 그런가 하면 재난은 실시간으로 변하거든요. 예. 이렇게 실시간 변하는 거를 경직된 지금 시스템에서 못 막습니다. 형식적으로 있긴 있지만 작동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 민방위 조직이 다 짜여는 있으나 작동을 안 한다. 밑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난 쪽은 빠져 있고요. 지금요. 의열 소방대가 있고 뭐 자율방범대는 있지만 경찰 우리가 조직이 있는데 그 민간 조직이 받쳐주지 않습니까? 재난도 있는데 지금 그게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 비슷하게 각 지역마다 재난 민방위 조직을 이제 새롭게 좀 구축을 해야 되는 거네요. 지금 있는 걸 그거를 역할만 주면 되는 겁니다. 뭐 시행령을 바꾸든지 바꿔가지고. 하부 조직까지도 조직이 있긴 있어요? 형식적으로는 있죠. 근데 그러니까 이름만 있는 거죠, 이름만.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우리 국민들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거 뭐냐면 이게 재난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이죠. 그리고 지역을 제일 잘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전화만 하지 전화해도 안 나가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다 그래 왔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 그 지역을 잘 알고 어디에 산사태 위험이 있는 것 같다. 뭐 어디에 범람 위험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전화만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새롭게 지역마다 재난 민방위 조직이 갖추어지고 거기가 실제로 가동될 수 있게 된다면 그 지역 주민이 전화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로 그 지역에 그 지역에 재난 조직이 재난 민방위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있다면요. 거기다 전화해가지고 평소 때 24시간이 뭐가 있냐면 요새 우리나라가 70년도 산업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5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지금 베테랑들이 현장에 많이 퇴직해서 가 있습니다. 그 지역별로. 근데 그 지역하고 또 그 지역의 대학교하고 뭐 설교회사 시공회사 다 있지 않습니까? 지역은 지역이 책임진다는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이 정부의 시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이 재난의 주인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획기적으로 개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산사태 위험이 있는 지역이다. 그런 조짐을 좀 누군가 발견하면 재난 민방위 조직에 연락하고 재난 민방위 조직은 관련 전문가들이 또 거기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대책을 광고하고 그 대책을 행정 골든타임을 놓치시면 안 되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공사 관계자들이 겁나서 제보를 못하는 경우만 우리나라는 공익제보자들을 상당히 우대는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거를 매장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철근이 없어져가지고 아파트 다시 재시공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있는 사람들은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겁나서 이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겁나서요? 뭐가 겁나서 신고를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공익제보자는 너는 참 훌륭하지만 우리 직장은 너는 싫어. 너는 고발자야. 그래서 매장시켜 버립니다. 그 바닥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가 맺은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민방위 조직이 만들어지면은 그 지역에서 뭐가 있냐면 덕망 있는 교장 선생님이나 그런 지역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거기서 각 사업장마다 그런 핸드폰 번호 붙여놔가지고 직접 신고하게 해야 됩니다. 그 지역에서. 그래서 아까 민방위 조직에다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끔. 그리고 그 팻말을 붙이게 되면은 공사 사업장도 겁나지 않겠습니까? 누가 신고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함께하는 재난 시스템으로 획기적으로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빨리빨리 성장 여기에만 급급해서 있을지도 모르는 재난 대비는 자꾸 뒷전으로 미뤘기 때문 아닐까요? 아니 우리가 지금 하여튼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재난으로부터 인명 피해를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 교훈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훈을 30년 동안 쭉 한번 보세요. 이번에 우성 지하차도하고 이태원하고 똑같거든요. 전화하는데 국민들은 예보해서 알리는데 정부에서 예방을 못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인명피해를 예방 못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사건 나고. 그렇죠. 제방도 터질 수 있으면 사고 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람이 아줌마라도 지켰다면은 거기서 사람 못 들어오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놓치는데 그게 지금까지 다 그래왔는데 모든 언론들이 사건 사고로만 했지 그 이면에 미리 제보했었다는 사실들이 있는데 전부 다 묻혀지고 그게 제일 핵심입니다, 사실은요. 심지어 이번 오송 지하차도는 112 신고가 들어갔는데 경찰이 출동하지도 않아놓고 출동한 것처럼 조작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요.
제가 오면산 산사태 8명이 사망했는데 그것도 원인은 우리는 제대로 밝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겁나니까요, 공무원들이. 예. 그러니까 매번 반복되는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왜곡되고 덮여지고 그러니까 매번 반복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임명표가 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두려워하죠. 네, 네. 그래서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는 국민들도 각성하고 직접 나서라. 그리고 네. 결국은 이걸 그 바늘로 꿰내야 할 사람은 행정부, 정부 조직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는 시스템은 있습니다, 지금요. 예. 작동 안 해서 그렇죠. 밑에서 수족이 돼줄 수 있는 사람, 개미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해가지고 물어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현장 상황을. 예, 예.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일 조직이 없다는 얘기예요. 공무원들 받더라도 안 나가면 되는 거죠. 책임이 없거든요. 법적으로 안 돼 있으니까. 나중에 사고 당하면 책임지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CCTV 봤는데 자기가 볼 때 괜찮더라.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금 법적으로 안 무시해도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법으로 좀 새롭게 정비를 해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측이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압니다, 사실은. 예, 예. 그리고 전문가들이라는 게 교수 박사가 아니고요. 초등학교 나왔더라도 수십 년 동안 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 문제를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네, 네. 하긴 이번에 발생한 50명 가까운 인명피해도 보면 어처구니 없는 오송 지하차도 또 나머지는 대부분 산사태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산사태도 제가 어저께 현장을 아침부터 다녀봤거든요. 예.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인도하고 그 벌목한 것들이 있거든요. 예, 예. 거기서 산사태를 키웠습니다, 지금. 산림청은 산사태를 방지하는 주관기관입니다. 예. 근데 거기서 거기서 한 것들이 인명피해를 키웠거든요. 네. 이거를 밑에 있는 주민들은 모르죠. 위에 산림청에서 인도나 상부에서 하는데 밑에 마을 주민들은 또 행안부 지자체 소관입니다. 예. 그러니까 위에서 뭘 하는지 모르다가 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 전부 다가. 근데 산림청에서 그렇게 인도나 벌목을 과연 그렇게 허술하게 했다는 걸 상상을 못하죠, 국민들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이게 모두 그 지역에서 무슨 공사나 하는 것들을 사전에 예방부터 복구부터 모든 거를 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공무원들이 견제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못합니다. 예. 지금도 남부지방에 비가 많이 오고 있고 또 이제 밤이 되면 전국에 걸쳐 비가 온다는데 특별히 지금 어떤 부분들을 주의해서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좀 지적해 주시죠. 네, 산사태 같은 것들은 상부에서 지금 사람이 건드리면 산사태가 많이 나가고 인명피해가 많이 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취약 지역이라고 지정한다는 실제로 틀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구책으로서 산에서 사람이 건드린 데는 무조건 밑에는 피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산자락에 살고 계신 분들 가운데 그 산의 상부 지역에 뭔가 공사를 통해 사람이 건드린 지역, 이런 지역은 반드시 위험하니까 좀 피할 필요가 있다. 네, 정부에서 위험지역을 지정 안 했더라도 왜냐하면 그게 신뢰도가 없거든요. 지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각별히 주의하고 이번 비 끝난 다음에는 교수님 말씀대로 전반적 체계를 완벽하게 좀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수곤 전 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였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는 뉴스 따라잡기. 주말 정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오랜 진통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으로 확정됐죠. 하지만 매년 그렇듯이 이 최저임금의 결정 이후는 누구도 만족하지 못한 합의다.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결정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또 뭔가 제도적으로 바꿀 건 없는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평가해 보신다면? 일단 최저임금이 이번에 최대 관심사는 내년은 과연 시간당 10,000원을 넘을 것인가 였는데 결국은 내후년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예. 왜 이런 기대감이 컸냐면 지난해 지지난해 2년 연속 평균 한 5%씩 올랐거든요. 예. 물가 감안하면 당연히 내년에 10,000원 돌파는 기정사실화된다라는 이 기대감이 컸는데 맞아요.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까 올해 9,620원보다 240원, 2.5% 인상에 그쳤습니다. 그렇죠. 9,860원인데요.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입니다. 예. 결국 이제 최초 요구하는 시간당 노동계가 12,210원, 27%가량 인상을 요구했지만 예.
이게 10분의 1 정도 났으니까 결국 이제 이 중재위원들이 사용자 편을 좀 들어준 셈입니다. 그러네요. 그럼 일단은 노동계가 훨씬 더 불만족도가 크겠는데요. 지금 이 역대 최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라면서요, 이번이? 맞습니다. 노동계는 뭐 올해 경제 성장률 그리고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못 미친다. 실질 임금 삭감이다. 라고 그렇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2017년 대선에서 여야 막론하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최저임금 10,000원 공약 돌파를 이제 공약했기 때문에 다소 실망스럽다라는 거고 예. 이 최악의 결과를 낸 최저임금위원회뿐 아니라 배후 세력인 윤석열 정부까지 규탄한다. 라면서 이제 만만치 않은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지금 8월 5일이면 사실 그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최저임금 고시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하니까 교시에 앞서서 며칠 동안 이의 제기는 가능한데 예. 그동안 단 한 번도 이의 제기가 이제 받아들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사실상 확정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 상승률보다도 낮은 최저임금 상승률 이렇게 되면 걱정되는 점들이 어떤 것들이죠? 장래 희망은 정규직이다. 이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은 파트타임이었습니다. 청년 중 5명 중 1명, 21%가 알바로 첫 직장을 시작했거든요. 예. 예를 월급 206만 원 받게 되면 서울의 원룸 월세 평균이 65만 원입니다. 이거 빼면 140만 원으로 한 달 사기가 가능할까 합니다. 네. 학자금 대출 갚아야죠. 고물가입니다. 취업하려면 학원 다녀야 되고 스펙 쌓아야 합니다. 네. 알바 하나 더 뛰어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청년 대학계좌 월 70만 원씩은 사치다. 남의 얘기다라는 거고요. 예. 연애, 결혼, 출산 3포 세대가 아니라 지금 N포 세대다. 세 가지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취업, 연애, 여가 모두 다 포기했다라는 건데 다들 왜 성인들한테 이제 코인하느냐, 왜 영끌하느냐. 아마 이제 이 자산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을 우려한 이 청년들의 애환인데요. 이게 예. 우리 주변 청년들의 자화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소상공이나 자영업자들은 또 죽는 소리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결이 좀 다른데요. 경제단체와 소상공인을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최저임금 편법이 다른데요. 대기업 직원은 대부분 정직원입니다. 최저임금과 무관하죠. 그렇죠. 그런데 대기업 계열 유통을 생각하면 상황이 심각합니다. 유통은 정직원보다 비정규직이 더 많습니다. 예. 별다방 매장 직원들 대부분 비정규직인데요. 이들도 최저임금인데 복지만 약간 더 얹어진 수준입니다. 그렇죠. 대기업은 사실상 중소기업 뒤에 숨어서 인건비 부담 운운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주장이라는 겁니다. 네. 정작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동네 소상공인들이에요. 음식점 하시는 분들, 편의점 하시는 분들, 대기업 계열 프랜차이즈 운영하는 개인 사장님들, 그렇죠. 빵이나 커피집 사장님이 위험합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이 알바생을 줄여야 할지 고민하고 있고 네. 실제로 점점 1인 사장님이 늘고 있습니다. AI 혹은 뭐 이제 키오스크를 좀 동반한다든가 예. 최근 5년 동안 최저임금이 한 48%까지 오르니까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수 나홀로 사장님이 30만 명 가까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주휴수당을 포함하게 되면 최저임금이 이미 시간당 13,000원대니까 한계 상황이다라고 이제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을 많이 좀 올렸던 해에 자영업자 뭐 영세 중소상공인들한테는 정부 지원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별로 효과가 없나요?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왜냐 이 최저임금은 해마다 오릅니다. 예. 지금까지 뭐 1.5%든 2%든 해마다 올라서 내년 200만 원 돌파했기 때문에 뭐 300, 400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예. 자영업자 상황은 다릅니다. 자영업자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거의 영업을 잘 정상적으로 못했고요. 그랬죠. 해마다 들쑥 날쑥한다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사장님도 월급이 늘어나야 되는데 사장님보다도 월급 더 많은 알바생이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저임금을 적게 올리면 지금 뭐 청년들 N포 세대 지적까지 하셨고 그런데 또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또 중고 나가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 올릴 수도 없고. 알바하는 형 누나 편들 거냐 음식점 하는 고모 3존 간 대결로 을과 을의 대결로 치닫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상황에서 이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을 감당할 만한 자영업자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보다 앞서 선진국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느냐? 어떻게 풀었어요? 복지로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지? 그렇습니다. 지금도 일자리 안정자금과 근로장려금과 같은 최저임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물론 재원은 좀 소요될 겁니다. 하지만 이들 저소득 취약계층, 영세 소상공인 지원으로 소득 양극화가 다소나마 개선이 된다면 세금을 내는 많은 국민들 공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세금은 이렇게 쓰여져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복지 제도를 좀 발전시켜서 더 이상 최저임금 제도가 을과 을의 대결로 반복되지 않아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조금 아까 이 소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는 점점 그 자영업자 비중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즉 한계 상황의 자영업자들은 자꾸 이제 폐업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자영업자 비중이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더 근본 원인입니다. 자, 이 최저임금의 결정 체계를 손보자. 또 뭐 업종별 지역별 다양화를 하자.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이 소장님은 이 대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1988년 최저임금 도입 이후에 노사가 합의로 의결된 건 8분입니다. 예. 나머지 대부분 공익위원하고 있다면 그냥 정부가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최저임금 논의 구조를 좀 보게 되면 물론 일본이나 독일, 영국은 한국처럼 별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와 예. 비슷한 구조지만 예. 중국과 프랑스, 그리스는 정부가 결정하고요. 러시아, 브라질, 이스라엘은 이 의회가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차라리 이게 지금 노사 정의라고는 하지만 사실 정부 입장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거라면 매번 그렇죠. 그렇습니다. 국회나 정부로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이관하는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볼 만합니다. 예. 그리고 업종별 지역별 그 기존 다양화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지금 업종별로 지금 그 사실 최저임금법을 도입하는 데는 별 법적인 제약사항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도입됐던 첫 해는 사실상 허용한 적이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예. 그런데 그 이후에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지금 숙식, 음식점 업종의 경우에는 10사장님 가운데 한 3사장님은 최저임금 준수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유수당 폐지하고 업종별 차등적을 촉구하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누가 과연 이 최저임금을 덜 받는 낙인 효과가 있어서 여긴 취약업종을 기피하지 않겠느냐. 예. 이게 최저임금이라는 게 업종별 노동시장의 이제 불평등을 가속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 역시 지난해에 이 안건에 올라갔습니다만 올해도 2년 연속 이제 부결됐는데 앞으로 매년 이제 안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은 좀 높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을과 을의 싸움으로 가는 이 구조 어쨌든 정부의 복지 재정 지출 확대, 복지 시스템 확충으로 좀 풀어가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영업자 비중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고충으로 또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결정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근본적인 성찰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백호가 부르는 위로 잠깐 들으시고요. 1시 2부에 다시 옵니다. 사는 게 쓸쓸하다고 쓸쓸해서 눈물 난다고 그 눈물 닦아주지 못해 내 마음마저 쓸쓸해지는 날 마음 기대던 사람들 흘러가 버리고 아픈 사랑 노래도 잊혀져가네 한숨처럼 나른 저무는데 여인